선생님, 이 상가는 3년 안에 월세 300만 원은 거뜬합니다. 3년 전 분양 상담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지금 텅 빈 상가 셔터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건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150만 원. 3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한 채 나간 돈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교직 35년, 평생 모은 퇴직금 2억 3천만 원으로 샀던 안정적 노후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분양 상가가 이렇게 무서운 함정인 줄을. 63세가 되던 해 2월, 저는 35년간 몸담았던 교단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졸업식에서 아이들이 건넨 꽃다발을 들고 교무실을 나서는데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설렘도 있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을 때의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2억 3천만 원. 국민연금 월 170만 원. 아내와 계산해 보니 검소하게 살면 90세까지는 걱정 없을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아내는 20년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고, 저는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투자라곤 적금밖에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10년 전에 다 갚았고, 두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빚 한 푼 없는 깨끗한 은퇴였습니다. 퇴직 3개월 후인 5월, 동창회에서 만난 후배 교사 하나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은퇴자들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않는다고. 안정적인 월세 수입으로 여생을 편하게 보낸다고. 저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안전하게만 살아온 제게 투자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연 2%, 월 200만 원 정도.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370만 원. 부부가 살기에 넉넉하지도 빠듯하지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월세 수입이 300만 원만 더 있다면 어떨까? 한 달에 670만 원이면 가끔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더니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내는 급식실 동료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를 샀고 월세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커피숍 건물주가 돼서 월 400만 원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6월 어느 토요일 오후 50대 친구들 모임에 갔습니다. 다들 은퇴를 1년, 2년 앞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노후 준비로 흘러갔습니다. 놀라운 건 절반 이상이 이미 상가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지방 소도시 상가에서 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신도시 분양 상가를 계약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그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월 둘째 주 토요일, 아내와 함께 분양 설명회에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급 오피스텔 회의실이었습니다. 50명쯤 되는 예비 은퇴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분양 상담사가 무대에 올라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지하철 2호선 역 바로 앞 상가 투시도가 떴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일반 상가가 아니라 프리미엄 역세권 입지라고 했습니다. 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신도시 개발 예정지, 3,000세대 대형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 상권 분석 자료도 보여줬습니다. 반경 500m 안에 직장인 유동 인구가 1일 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입주 3개월 안에 임차인이 확정될 것이고 예상 월세는 평당 5만 원 수준이라고. 저는 매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본 매물은 15평짜리 1층 상가였습니다. 분양가 2억 원. 월세 예상 수익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연수익률이 15%에서 18%였습니다. 은행 이자의 7배에서 9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상담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 계약하면 프리미엄층과 호수에 우선 배정해주고 입주 시까지 중도금 이자도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선착순 10명에게만 주는 특별 혜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사람들이 벌써 상담 데스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상담 데스크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2천만 원, 중도금은 6개월 후 4천만 원, 잔금은 입주일인 12개월 후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중도금 이자는 회사가 부담하니 실제로 내야 할 돈은 계약금과 잔금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예상 임대 수익, 입주 예정일, 관리비 예상액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2억 1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지만 아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드디어 건물주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물주까진 아니어도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다가 은퇴 후에 월세라도 받으면 괜찮지 않겠냐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계약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중도금 4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2억 7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 3개월 안에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과 월세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업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공사 진행 상황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골조 공사 완료, 외벽 마감 진행 중, 내부 인테리어 시작. 사진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현장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월세 300만 원이 들어오면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고 손주들 학원비도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3월 드디어 입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걸어서 2분 거리였습니다. 광고에서는 도보 1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세권이긴 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의 1층과 2층이 상가였고 3층과 4층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호수는 1층 103호, 15평짜리 모퉁이 자리였습니다.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새 건물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은 깨끗한 타일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조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했습니다.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임차인만 들어오면 됐습니다. 그날 오후 분양업체 직원과 만나 최종 잔금 1억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25평 상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임차인 연락이 올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입주 후 2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상가를 찾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건물 1층 상가 12개 중에서 문을 연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 건물 상가도 절반 이상이 공실이었습니다. 분양 설명회 때 봤던 화려한 상권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10분 동안 지나간 사람이 5명 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개업자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임대 문이냐고. 저는 103호 상가 주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근처 상가는 어렵다고 신도시라고 하지만 아직 사람이 별로 없다고 역세권이라지만 배차 간격이 15분이라 유동인구가 적다고.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중개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건물 상가는 작년부터 나왔는데 아직 한 곳도 임대가 안 됐다고. 옆 건물도 비슷하다고. 분양업체가 너무 많이 지어서 공급 과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임차인이 들어올 것 같으냐고. 중개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1년은 봐야 한다고. 아니,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분양업체에서는 3개월이라고 했는데 중개업자의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중개업자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1층 모퉁이 자리는 괜찮은 편이니 포기하지 말라고. 커피숍이나 편의점 정도는 언젠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됐습니다. 분양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차인 연락이 언제쯤 올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몇몇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월 중순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월 150만 원. 관리비, 공용전기세, 재산세, 건물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돈을 제가 내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할 때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공실기간 관리비는 소유주 부담. 저는 한숨을 쉬며 관리비를 납부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2,8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7월에도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150만 원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2,700만 원.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분양업체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받았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임차인 구하기가 예상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곧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쯤이냐고. 그는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8월 어느 날 분양업체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피스텔 입주자 모임이 있으니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30여 명의 상가 및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양업체 임원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체 경기 침체로 임대 시장이 어렵지만 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옆 단지에서 신규 분양을 진행 중인데 기존 고객에게는 특별 할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확대하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상가도 임대가 안 되는데 추가 투자가 말이 되냐고. 임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서 오히려 기회라고, 곧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상가도 임대가 안 되는데 추가 투자는 말이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관리비만 계속 나가는데 어쩌냐고. 아내도 이제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좋아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데 믿어보자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관리비 월 150만 원, 3개월이면 450만 원, 6개월이면 900만 원, 1년이면 1,800만 원, 통장 잔고 2,700만 원으로는 1년 반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연금으로 관리비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부부의 생활비였습니다. 8월 관리비가 빠져나갔고 9월 관리비가 빠져나갔습니다. 10월, 11월, 12월 매달 150만 원씩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해 3월, 입주 후 꼭 1년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상가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셔터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1층 12개 상가 중 문을 연 곳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한 곳은 치킨집, 다른 한 곳은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나머지 10곳은 모두 공실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35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관리비로만 1,050만 원이 나갔고 추가로 재산세 2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까지 납부했습니다. 수입은 단 한 푼도 없이 1,350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상가에서 아직 월세가 한 푼도 안 들어왔다고, 1년 동안 관리비만 1,000만 원 넘게 나갔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1,3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관리비 계속 내면 1년도 못 버틴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4월 초 저는 분양업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임대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10분을 기다려 젊은 여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임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최소 2년에서 3년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양 설명회 때는 입주 3개월 안에 임차인이 확정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2년에서 3년이라니.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관리비는 누가 내냐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힘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5월, 저는 상가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한 중개업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가는 팔기 어렵다고, 공실 상가는 아무도 안 산다고, 설령 판다 해도 분양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2억 원짜리가 5천만 원.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또 다른 중개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조금 나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7천만 원 정도면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를 찾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7천만 원에 팔면 1억 3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게다가 6개월 동안 관리비 90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실질 손실은 1억 4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60% 이상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6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통장 잔고는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미뤘습니다. 국민연금 17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매달 식비, 공과금, 통신비를 합치면 150만 원은 나갔습니다.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아내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급식실 일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당신 무릎이 안 좋잖아. 10년 전에 그만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고, 관리비라도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왔는데 은퇴 후 5년 만에 아내를 다시 일터로 내보내야 하다니. 8월, 저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창에게 500만 원, 옛 동료에게 300만 원.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68세의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제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800만 원을 더해도 통장 잔고는 1,800만 원. 관리비를 1년 더 내면 다시 바닥이었습니다. 9월 어느 날 저는 상가 앞에 또 갔습니다. 습관처럼 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셔터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옆 치킨집 사장님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장사가 안 된다고, 자기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라고, 곧 문 닫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 들어왔냐고.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분양업체가 3개월 무료로 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속았다고, 사람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유일하게 문 연 가게마저 적자라니. 그렇다면 제 상가에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 아닌가. 그날 밤 저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하는데 그날은 반 병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역세권이었는데, 신도시 개발 예정지였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 10월, 입주 후 1년 7개월째. 관리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아내는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학교 급식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70만 원. 관리비 절반도 안 됐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11월 어느 날 저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아졌고 혈당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나? 매달 150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12월 입주 후 1년 9개월. 통장 잔고는 1,500만 원. 관리비만 2천만 원이 넘게 나간 상태였습니다. 입주 후 2년째 되던 해 1월, 저는 또다시 분양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는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나온 사람은 부장이라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냉정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건 인정하지만 회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2년 동안 임차인 1명 못 구하는 거냐고. 부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전국적 현상이고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당 5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정도로 낮추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15평에 평당 3만 원이면 월 45만 원. 관리비 150만 원도 못 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도 1,000만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양 설명회 때는 월세 25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월세 45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이라니. 이건 사기나 다름없었습니다. 2월 초 저는 인터넷에서 분양 사기 피해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사례가 수십 건이었습니다. 신도시 역세권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2년, 3년이 지나도 공실이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째 공실이라고 했습니다. 관리비만 수천만 원 날렸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분양업체들이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며 상가를 팔지만 실제로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연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역세권, 신도시, 개발 호재를 믿고 투자했다가 공실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3월 어느 토요일, 서울에서 피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대부분 은퇴자들이었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상가에 투자했는데 3년째 공실이라고 관리비로만 4천만 원이 나갔다고, 이제 남은 돈이 없어서 생활비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은 더 비참했습니다. 상가를 팔려고 내놨는데 3년째 매수자가 없다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서 분양가의 30%에 낙찰됐다고 했습니다. 2억 원짜리가 6천만 원에 팔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상황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임을 주도하는 5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건 명백한 사기라고, 분양업체들이 허위 과장 광고로 사람들을 현혹했다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소송 참여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4월, 통장 잔고는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관리비가 또 빠져나갔고, 아내 무릎 수술비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내는 급식실 일을 하면서 무릎이 더 악화됐던 것입니다. 수술 후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월급 70만 원이 끊겼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식비를 줄이고 외출을 줄이고 난방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저는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당장의 관리비라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 심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공실 상가는 담보 가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상가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서 감정가가 낮다고, 대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2억 원짜리 상가가 있는데 1,000만 원도 못 빌린다니. 6월 초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지만 약을 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약값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관리비 내기도 빠듯한데 약값까지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7월 어느 날 분양업체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대표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말쑥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년, 3년째 공실이라고, 관리비만 수천만 원씩 나갔다고, 이건 사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대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도 어렵다고,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임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냐고, 우리 돈이 장난이냐고. 대표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한 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꺼냈습니다. 분양 설명회 때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재생했습니다. 상담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입주 3개월 안에 임차인 확정, 월세 수익 보장, 리스크 제로. 명백한 허위 광고였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변명했습니다. 그건 예상치였고 보장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분명히 보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8월,
저는 상가 앞에 또 갔습니다. 치킨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에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1층 12개 상가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유령 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건물 주변을 걸었습니다. 인근 상가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도시라고 했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인데 거리에는 행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입주가 안 됐고 지하철 배차 간격은 20분이었습니다. 분양 설명회 때 봤던 화려한 상권 분석 자료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9월 초 피해자 모임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 피해자가 분양업체 대표를 조사했는데 그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상가를 분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0년 전 다른 이름의 회사로 신도시 상가를 분양했는데 역시 공실 피해가 속출했고 결국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그 후 새 회사를 차려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 사기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노후 자금을 이렇게 갉아먹는 인간이 있다니. 10월 입주 후 2년 7개월째. 통장 잔고는 9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리비 누적액은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무릎 수술 후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전만큼 벌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또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곧 해결될 거라고, 석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걸. 11월 어느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통장 잔고 1,200만 원, 관리비 월 150만 원, 8개월이면 바닥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 국민연금으로 관리비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상가를 팔아야 하는데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30%밖에 못 받습니다. 2억 원이 6천만 원이 됩니다. 1억 4천만 원 손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내가 깨서 물을 떠다 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35년 교직 생활, 평생 성실하게 산 대가가 이것인가? 12월 입주 후 2년 9개월째.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새벽 2시쯤 가슴 통증이 심해져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협심증 의심 소견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입원을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입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처방전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약이라도 제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약은 한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혈압약까지 합치면 30만 원. 저는 혈압약만 사기로 했습니다. 이듬해 1월 입주 후 3년째가 됐습니다. 통장 잔고는 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이면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꿈, 빚쟁이에게 쫓기는 꿈, 상가 셔터가 저를 짓누르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2월 초 저는 상가를 급매로 내놨습니다. 5천만 원. 분양가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중개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가격에도 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실 상가는 아무리 싸도 사람들이 기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격을 4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2억 원짜리를 4천만 원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1억 6천만 원 손실. 하지만 매수 문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첫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보태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섭섭한 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분양받았다면서요. 월세 안 나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년째 공실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도움을 줄 수 없는 제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4월,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무릎에 힘이 풀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무릎 인대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300만 원. 저는 고민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450만 원. 수술을 하면 150만 원만 남았습니다. 관리비 한 달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결국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월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50만 원. 저는 통장에 마지막 돈을 송금했습니다. 잔고는 0원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17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식비, 공과금, 통신비, 약값을 합치면 180만 원은 나갔습니다. 1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송금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68세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만 원을 빌리다니. 6월 관리비 고지서가 또 왔습니다. 150만 원. 저는 낼 돈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사정했습니다. 한 달만 유예해달라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냉정했습니다. 연체 시 연체료가 붙는다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또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친구에게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친구는 묻지 않고 송금해줬습니다. 저는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7월, 저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중도 인출은 안 되고 담보대출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8월 어느 날 분양업체 사무실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폐업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의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9월 피해자 모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양업체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자산은 이미 빼돌린 상태였고 피해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대표는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2억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10월 관리비 연체가 3개월째가 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45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8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갚을 방법도 없는데 더 빌릴 수는 없었습니다. 11월 초,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말입니다.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냐고. 담당자는 은행을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아파트 감정가는 3억 원이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 하지만 나이가 68세라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웠습니다. 소득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출은 거절당했습니다. 12월, 입주 후 3년 9개월째. 관리비 연체액은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상가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할 의사가 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고. 판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상가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듬해 1월, 경매 공고가 떴습니다. 감정가는 6천만 원. 분양가 2억 원의 30%였습니다. 저는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3년 동안 관리비로 5천만 원 넘게 쓰고 결국 6천만 원에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질 손실은 1억 9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80%가 사라졌습니다. 2월 초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최종 낙찰가는 5,50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연체액 800만 원을 제하고 제 손에 돌아온 돈은 4,700만 원. 저는 그 돈을 받고 상가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셔터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셔터. 제 꿈과 희망을 집어삼킨 셔터. 저는 돌아섰습니다. 경매로 받은 4,700만 원. 저는 그 돈으로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총 1,300만 원을 갚고 나니 3,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3년 반 동안 2억 3천만 원이 3,400만 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1억 9,600만 원 손실. 저는 통장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월,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화가 끊겼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급식실 일을 계속했지만 무릎이 좋지 않아서 한 달에 사흘만 나갔습니다. 월급은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월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도 10년 전에 상가 투자로 큰 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는 부동산 개발업에 30년 있었다고 은퇴 후 상가 분양 일을 잠깐 도왔는데 양심에 걸려서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양심에 걸렸냐고. 그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분양 상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공급 과잉이라고 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분양업체들이 동시에 수십 개 상가를 짓는다고 하지만 실제 수요는 그만큼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절반 이상이 공실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허위 과장 광고라고 했습니다. 분양 설명회에서 보여주는 상권 분석 자료는 대부분 과장됐다고 유동인구, 배후 수요, 개발, 호재 등을 부풀려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셋째, 임대 수익률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평당 5만 원 월세라는 건 최상의 조건일 때 가능한 금액이고 실제로는 평당 2만 원에서 3만 원도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공실 기간이 평균 2년에서 3년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실 상가는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경매로 넘어가도 분양가의 30에서 40%밖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당한 모든 것이 그대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사기 아니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기라고 분양업체들이 알면서도 노인들을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을 타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이 목돈으로 있고 투자 경험이 없고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심리를 파고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완벽하게 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지만 규제를 안 한다고 분양업체들이 정치인들과 연결돼 있어서 손을 못 댄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다고 계약서에 모든 걸 작은 글씨로 명시해놔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자기도 5천만 원 날렸지만 그냥 수업료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분양 상가 피해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수백 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조 단위였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5월, 저는 소비자원에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분양 상가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공실 위험을 고지했고 임대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무너졌습니다. 6월, 피해자 모임에서 변호사를 초청해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승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분양업체들이 법적 허점을 잘 알고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도 예상치였다고 주장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승소해도 회사가 폐업하면 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법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7월 어느 날, 저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비서관을 만나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서관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당장 도움을 줄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8월, 저는 상가 피해 예방 강연회에 갔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분양 상가의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은퇴 자금을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유동성이 낮고 공실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은행 예금이나 국채가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이런 강연을 들었더라면 저는 상가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9월, 저는 우연히 분양 설명회 상담사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를 속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당신이 2억 원짜리 상가를 팔았다고, 입주 3개월 안에 임차인 확정된다고 했다고 하지만 3년 동안 공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변명했습니다. 자기는 회사 직원일 뿐이고 회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냐고.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구조구나. 회사는 폐업하고 대표는 도피하고 직원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고 피해자만 남습니다. 10월, 저는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제 사연을 보냈습니다. 2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2억 3천만 원이 3,400만 원이 됐다고,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고, 같은 피해자가 수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분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적어도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방송 이후 저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 카페에 방송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저와 똑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듬해 1월, 저는 피해자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전국에서 3,000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공동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첫째, 집단 소송 제기. 둘째, 국회 청원. 셋째, 언론 캠페인.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는 언론 대응을 맡았습니다. 2월, 주요 일간지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분양 상가의 진실, 노후를 집어삼키는 합법적 사기였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3,400만 원이 된 과정, 3년 반 동안의 고통, 허위 과장 광고의 실체, 구조적 문제점. 기고문은 게재됐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분양 상가 사기가 올랐습니다. 기사 댓글에는 공감과 분노가 넘쳤습니다. 3월,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표로 출석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5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 2억 3천만 원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업체는 입주 3개월 안에 임차인이 확정되고 월 300만 원 수익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반 동안 단 한 푼도 벌지 못했고 관리비로만 5천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가 5,500만 원에 팔렸고 1억 9,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전국에 수만 명입니다. 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냐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 거 아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상권 분석 자료는 조작됐고, 임대 수익률은 거짓이었고, 입주 3개월 임차인 확정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월,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분양 상가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규 분양 상가의 65%가 공실이었습니다. 평균 공실 기간은 2년 4개월. 실제 임대 수익률은 평균 3%로 분양 설명회 발표치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가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분양 광고 시 공실 위험 고지 의무화, 임대 수익률 허위 표시 시 형사처벌, 분양업체 등록제 강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조치였습니다. 5월, 집단 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우리는 100명의 피해자를 대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200억 원. 피고는 주요 분양업체 10개사였습니다. 변호사단이 무료로 나서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6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분양 설명회 녹음 파일, 허위 상권 분석 자료, 피해자 진술서. 결정적 증거도 있었습니다. 분양업체 내부 직원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해 말했습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유동인구를 부풀렸고, 임대 수익률을 조작했고, 노인들을 타깃으로 사기를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게 명시돼 있다고, 투자 위험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분위기는 우리 쪽이었습니다. 7월, 언론이 분양업체 대표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 방송사가 추적 보도를 했습니다. 대표 중 한 명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5년 전 다른 회사 이름으로 분양 사기를 치고 폐업했다가 새 회사를 차려 똑같은 짓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축제한 재산은 수백억 원. 고급 아파트, 외제차,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분양 사기꾼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8월, 주요 분양업체 대표 5명이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사기, 횡령, 배임. 압수수색 결과 수백억 원대 비자금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대표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싶었습니다. 9월,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형사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분양 설명회 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냐고.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10월 민사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분양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를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우리가 청구한 금액의 30% 수준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환호했습니다. 11월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주범 대표는 징역 7년, 다른 대표들은 5년에서 3년. 추징금도 수백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12월 피해자 모임에서 작은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돈을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사회가 우리 편이 됐습니다. 법이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낸 덕분에 앞으로는 같은 피해자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듬해 1월, 저는 소비자 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노인 복지관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분양 상가, 노후의 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화려한 광고에 속지 말라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라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라고, 퇴직금을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강연을 들은 노인들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상가 계약 안 했다고 생각해보니 사기 같더라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됐습니다. 2월,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후속 보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출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1억 9,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정의가 살아있고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3월, 저는 아내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30평 아파트를 팔고 20평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차액은 5천만 원. 민사소송 배상금 3천만 원을 더해 통장에는 1억 1,400만 원이 생겼습니다. 2억 3천만 원에서 시작해 1억 1,400만 원, 1억 1,60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빌라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2층 끝집이라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작은 베란다에서 아내가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아내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아내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고마웠습니다. 4월, 저는 노인복지관 강사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한 달에 8번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료는 한 번에 15만 원. 한 달 수입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70만 원과 합치면 290만 원. 아내의 파트타임 수입 40만 원까지 더하면 330만 원. 검소하게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강연을 다니며 저는 많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분양 상가의 위험성,
허위 광고의 실체, 구조적 사기의 메커니즘. 많은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상가 투자 안 했다고, 은행 예금으로 바꿨다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5월, 저는 피해자 모임 회장으로 재선출됐습니다. 우리는 계속 활동했습니다. 신규 피해자 상담, 법률 지원, 정부 정책 모니터링.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친구를 얻었다고.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6월,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계속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7월, 첫째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각각 10만 원씩.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미안해했습니다. 아버지 힘들다는 얘기 들었다고,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도움은 필요 없다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지만 행복했습니다. 8월, 저는 손주들과 함께 근처 계곡에 갔습니다. 물놀이를 했습니다. 손주들이 물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4년 전 상가 셔터 앞에서 절망하던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고, 돈은 없어도 마음은 편하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9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70세 선생님의 노후 이야기였습니다. 제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분양 상가 사기 피해 이야기, 극복 과정, 노후 준비 팁.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감사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한 구독자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선생님 영상 보고 용기 얻었다고. 저는 영상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10월, 저는 작은 텃밭을 분양받았습니다. 집 근처 도시 농업체험장이었습니다. 10평짜리 작은 땅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배추, 무, 파를 심었습니다. 땅을 만지며 땀 흘리는 게 즐거웠습니다. 도시 농업 동호회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들도 은퇴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농사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11월, 저는 대학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가 투자로 큰돈 잃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오히려 인생을 다시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상가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제 이야기 듣고 안 했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됐습니다. 12월, 연말이 됐습니다. 저는 1년을 돌아봤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관리비는 연체됐고, 건강은 악화됐고, 아내와는 대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강연 수입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아내와 다시 웃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대했습니다.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꿨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이듬해 1월, 저는 70세가 됐습니다. 생일날 아내가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초를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이상 큰 욕심 부리지 않기. 있는 것에 감사하기.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기.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라고. 2월, 저는 마지막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한 노인이 강연 후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강연 덕분에 상가 계약 취소했다고 계약금 200만 원 날렸지만 큰돈은 지켰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소중한 노후 자금 잘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보입니다. 저는 1억 1,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4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화려한 약속을 조심하라. 쉬운 돈은 없다. 전문가라는 말을 맹신하지 마라.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라. 퇴직금을 함부로 투자하지 마라. 무엇보다 목소리를 내라. 혼자가 아니다. 3월 어느 날, 저는 텃밭에서 배추를 수확했습니다. 통통하게 잘 자란 배추였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장 담글 수 있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추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구나.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고, 부유하지 않지만 평화롭고,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감사한 살. 저는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양상가는 노후의 희망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화려한 약속, 전문가의 권유,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교직 생활 끝에 2억 3천만 원을 1억 1,40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1억 1,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4년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지금은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돈은 없습니다. 안전한 투자만이 노후를 지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70세 은퇴 교사입니다. 오늘도 텃밭에서 배추를 가꾸고 손주들과 놀고 피해자들과 연대합니다. 돈은 잃었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